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논의 시한을 이번 달 초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소득은 없었습니다. 노사가 ILO 협약 비준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법 개정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협약 비준을 위해서 노동관계법이 개정해야 되는 그 내용과 방향에 관해서는 노동계나 경영계가 생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 속하지 않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권고안을 제시하며 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익위원 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 점거를 규제할 것 등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사노위 합의가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ILO 100주년 기념총회가 있는 오는 6월이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꼽히는 만큼 국회 논의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 여야의 확실한 입장 차이 속에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5, 60대 퇴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한 뒤 퇴직한 50살에서 69살 사이 남녀 1,808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5.8%가 폐업과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또 전체의 41.2%는 재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퇴직자의 재취업 비율은 83.2%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인들이 한 해 평균 140만 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정보업체 사람인이 직장인 43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들의 한 달 평균 경조사 참석은 1.6회였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내는 경조사비는 평균 7만 3천 원으로 연간 지출은 140만 원 선으로 추산됐습니다. 응답자의 90%가량은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비행을 시작한 지 31년 만인데요. 금호 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을 팔면 사실상 그룹이 해체되는 건데 자산 기준 재계 순위는 25위에서 60위권 밖으로 주저앉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1988년 첫 비행을 시작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30여 년 만에 새 주인 찾기에 나섭니다.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금호산업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 전량을 매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상표를 유지하며 보유 중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저비용 항공사도 함께 묶어 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더 내놓을 사재가 사실상 없는 데다 빚더미에 앉은 아시아나항공이 자력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오는 25일 600억 원, 연내 1조 7천억 원의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한 단계라도 떨어지면 1조 원이 넘는 돈을 바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7년과 2008년에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에 대해서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큰 문제에 봉착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짐을 떠안으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이르면 주내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채권단은 5천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눈앞에 닥친 유동성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매각이 끝나면 재계 순위 25위인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매출액이 4조 원대로 줄어들면서
60위권 밖의 중견그룹으로 사세가 크게 위축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허가 당시 없던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수백만 원짜리 약을 쓴 환자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있지만 회사 측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현재 판매가 중단된 인보사의 안전성 여부를 당장 판단하지 않고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은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던 중 이액의 성분이 연골이 아닌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며 안전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분석업체의 세포 성분 분석 결과 실제 신장 세포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다만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임상부터 개발까지 모두 같은 성분으로 한 데다 지금까지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안전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작이나 오염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단지 성분명만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형질 전환세포는 무엇이든 종양 원성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를 통해 위험을 없앴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연골세포가 들어있다는 말을 믿고 1회 투약 비용이 45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인보사를 선택한 환자들은 3,400여 명. 환자들 입장에선 포함된 성분이 다른 만큼 앞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인보사가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 단체들은 코오롱 생명과학의 보상과 함께 감사원 감사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식약처가 허가 과정 중에 혹시 이런 여러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식약처에서 조사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보사의 이상 반응은 부종이나 주사 부위, 통증 등 모두 102건. 식약처는 인보사와 인과관계가 확인된 종양 발생 사례는 지금까지 없지만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의 상태를 장기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환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이 달러화를 팔면서 외화예금이 1년 6개월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은 671억 5천만 달러로 2월 말보다 65억 3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며 한 달 전 대비 감소폭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겁니다. 기업 예금이 536억 달러로 56억 달러 이상 줄었고 개인 예금은 9억 2천만 달러 감소한 135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한은은 환율이 오르자 기업들이 달러화 예금을 줄여 대금을 지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에 적극 찬성하는 미혼 남녀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에서 44세 미혼 남녀 2,4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혼인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혼 남성 중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14.5%, 미혼 여성은 10.8%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결혼 형식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더 중요시하는 추세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인데요. 국산 캔이나 병맥주, 수제 맥주는 가격을 내릴 수 있지만 소주, 생맥주 가격은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다음 달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주세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입니다. 쉽게 말해 원가의 관리비, 이윤을 합한 출고가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물리는 방식이 술의 양 또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술 가격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국산 맥주는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대로면
500ml 캔맥주 1개당 360원 정도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원가가 비싼 수제 맥주도 소매점 기준 5,000원짜리라면 1,000원 이상 내릴 여지가 생깁니다. 수입 맥주의 경우 일부 저가 제품의 주세는 다소 오르지만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보여 4캔에 10,000원 행사는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와인과 위스키, 전통주 역시 비싼 제품의 가격은 내리고 저가 제품은 오를 전망입니다. 고급이든 일반 제품이든 과세 기준인 알코올 함량은 같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표적 서민술인 소주와 생맥주. 이들 제품에 붙는 세금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이제 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와서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식탁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 시장의 터줏대감 라면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라면 시장은 3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간편식 시장은 이미 라면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삼계탕, 추어탕에 곱창전골까지. 가정 간편식 메뉴가 끝없이 넓어지며 이제 하루 걸러 하루는 가정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한 2-3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종류별로 많아서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반면 간단한 끼니 해결의 대명사던 라면은 그 위상을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소금기나 기름기가 많게 느껴지고 먹으면 얼굴도 붓고 살찌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실제 가정 간편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라면 시장은 3년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정 간편식 매출은 업계 추산 약 3조 원. 재작년부터 이미 라면 시장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라면 업계는 고급화, 다양화 전략을 내세우며 소비자 끌어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튀기지 않은 면을 내세워 저칼로리를 강조하거나 간편식에 맞서 미역국 라면 같은 신메뉴를 내놓는 겁니다. 한 브랜드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20년 만에 저가형 제품을 재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면은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말고도 주소비층인 청년과 유소년층 인구 감소까지 겹치며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60여 개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93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분석해보니 2,300억 원 넘는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이달 초 분양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2억에서 3억 원 저렴해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평가되면서 7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또 분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918만 원, 토지비가 912만 원으로 모두 1,830만 원. 경실련은 해당 분양 원가를 따져보니 3.3제곱미터당 적정 분양가가 1,264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사업 부지인 13만 7천 제곱미터로 계산해보면 모두 2,300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 그 신고한 이윤이 136억 원이었기 때문에 약 17배의 이윤을 지금 부당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아파트 시행사는 펄쩍 뜁니다. 분양 원가 적용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줘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 무조건 해라라는 금액이에요. 문제는 기본형 건축비가 층수와 평형에 따라 상한 금액만 정해져 있어 시행사는 더 싸게 분양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2010년에 강남에 분양한 보금자리 주택단지에 비해 직접 공사비는 1.1배 늘었고 간접 공사비는 4.3배 급증했습니다. 분양 사무실 운영비와 광고 홍보비로 법정 분양 상한액을 채웠다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지자체가 상한액 준수 여부만 확인할 뿐 세부 원가 항목이 정확한지 검증하지 않아 원가 공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나라가 아닌 걸까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한때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한류 붐으로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상황이 많이 다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7%가 감소한 3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23억 5천만 달러였던 2012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 3분기부터 줄곧 이어져 왔는데요.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기준으로도 15.9% 감소한 2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외국인 투자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위기감을 느끼네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5년 연속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2015년부터 2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외국인 직접 투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사상 최대인 270억 달러 가까이 올라섰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1분기 투자액부터 급감했으니 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0억 달러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니 종목에 상관없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업종별로 두드러지게 투자가 줄어든 건 서비스업과 제조업이었는데요. 서비스업에선 부동산과 정보통신, 금융보험이 부진하며 42.5%가 감소한 19억 2천만 달러를 나타냈고 제조업은 전기, 전자, 운송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5%가 감소한 12억 1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네, 서비스업마저 40%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게 투자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우선 가장 주된 이유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며 이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이었던 중국의 경우엔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외환 보유의 감소세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외환 관리 규정이 강화되며 해외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가 감소한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78.7%가 감소한 1억 6천 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에서 우리나라 역시 벗어날 수가 없군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역시 이 상황은 마찬가지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유럽연합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감소한 9억 9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럽 경제 침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 투자의 보수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건데요. 또 하나의 주요 투자국이었던 일본 역시 31%가 감소한 2억 5천만 달러만 투자하며 전반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선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하지만 내부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제공하던 조세 감면 제도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게 바로 그 원인인데요. 최대 7년까지 적용되던 이 조세 특례가 유해 조세 제도라는 이유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올 1, 2분기에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일정을 작년 하반기로 앞당긴 게 이번 분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5년 연속 2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황이 겹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이어질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내수 중심의 경제만으로는 경기를 부흥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선 반드시 또 다른 손의 투자가 필요한 법이죠. 정부와 민간이 모두 힘을 합쳐 부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로 모일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